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 상명대학교 류한수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다. 요즘 또 이제 러시아에 관심들이 많아져가지고요. 예,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예, 별말씀을. 우리 류한수 교수님이 러시아 역사 이쪽으로 특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제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네. 저는 이제 크게는 서양사, 예. 그리고 시대로는 현대사, 그리고 뭐 서양사니까 주로 이 유럽 쪽에 공부를 하는데요. 그 국가를 좀 정하라고 하면 저는 러시아사를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예. 러시아사. 그래서 요 야시카, 예. 네, 농민, 유형자, 예. 군인의 삶. 요도 예. 번역. 예. 하신 거고요. 사실은 제가 그 러시아 현대사,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기의 역사를 주로 공부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가장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에 관한 어떤 그 주요한 인물 그리고 흥미로운 사건으로 한번 야시카라는 책을 한번 제가 그 번역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제1차 세계대전 때 여성인데 1차 세계대전. 예, 제1차 세계대전 때 여성인데 러시아 군대에서 여성으로만 구성된 전투부대를 만들어서 독일군과 싸웠던 일이 있거든요. 그 사건을 다방면으로 한번 추적할 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신화와 진실 요 책은 좀 학술 써고요. 2차 세계대전에 관해서 이제 그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이 두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사실은 혈맹, 그 나치 독일이라는 공동의 적을 상대로 함께 어깨를 겪고 싸웠던 동지였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냉전으로 갔을 때 이런 그러니까 혈맹이었던 두 나라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이런 어떤 전환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추적하는 책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치라는 공공의 적이 있을 때는 뭉쳤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이게 또 으르렁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요. 그렇죠. 저희가 또 러시아에 대해서 또 잘 몰랐던 부분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우선은 가장 최근 이슈부터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북한을 다녀갔습니다. 그렇죠. 물론 짧은 시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유사시에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서로 하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사실은 뭐 이 문제는 그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워낙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정이라서 제가 여기서 뭐 확정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사실은 제가 뭐 동북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은 이게 그 러시아가 결국은 서방 지향성을 끝내고 동방 지향 정책을 사실은 가시화했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이번에 북한 갔다가 베트남 간 것만 봐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1991년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그 러시아라는 국가가 이제 그 자리에 들어섰고 10년 동안 옐친 대통령이 다스리다가 체제 전환을 했고요. 자본주의 국가로 체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 옐친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나름대로는 이 러시아라는 나라를 이끌면서 이 서방 그러니까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과 좀 잘 지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 전까지 뭐 소련 때는 뭐 상당히 대립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체제 전환을 했고 자본주의 국가가 된 이상 미국과 서방이랑 그 가깝게 지내자고 하면서 계속 우호적인 자세를 견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옐친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러시아가 아예 그냥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 내지는 유럽연합의 일원이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 쉽게 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찬바람, 퇴짜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쌀쌀맞은 어떤 그 반응을 그러니까 당했으니까 서방 국가들한테요. 속상한 측면도 있었고 거기다가 또 2014년에 크림반도 병합이라든지
가장 그 중요한 사건으로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방 국가로서는 러시아라는 나라는 국제법을 어기는 쉽게 말하면 그 악당 국가로 인식을 하고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가 그 뺨 맞고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서 네. 우리가 굳이 서방에 매달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동방으로 가겠다라는 생활했죠. 중국, 북한, 예. 또 이제 베트남까지. 또 뭐 인도도 있고요. 인도도. 예, 그래서 사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유럽과 그 아시아에 걸친 국가였기 때문에 예. 이 서방적인 측면과 이제 동방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진 예. 그 나라였었는데요. 근대 이후로 계속 이제 러시아에서 서방이 그 서방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고 동방적인 측면은 사실은 부차적인 성격을 띄었었는데 네. 이게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되면서 점점 이 동아시아라고 아시아의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죠. 뭐 태평양 시대가 열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다음에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아시아의 어떤 역량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힘이 커졌을 때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네. 우리를 그렇게 뭐랄까요 쌀쌀맞게 대하는 서방에게 매달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얼굴을 이제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돌려서 인도랑 더 가깝게 지내고 중국이랑 더 가깝게 지내고 그다음에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넓혀서 더 나아가서는 뭐 그전까지 우리가 그 21세기는 환태평양 시대라고 하는 말을 네. 썼었죠. 네. 그전까지 경제와 정치의 축이 대서양에 있었는데 네. 21세기 들어와서는 이 어떤 그 축이 대서양에서 이제 태평양으로 왔을 때 태평양으로 진출하지 않고서는 러시아의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어떤 발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더더군다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그런 어떤 서로부터 동쪽으로의 어떤 그 전환이 더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5번째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면서 맨 먼저 중국을 방문했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결속을 다지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와 이제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적대적인 관계를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사이에 또 대한민국도 있겠죠. 이 나라와 어떤 밀당을 할 때 북한이란 카드를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북한 방문한 다음에 곧바로 베트남 간다고 하는데 네. 베트남도 사실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이 어떤 이런 그 동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푸틴 대통령의 그 어떤 세계 전략에서 이제는 러시아의 어떤 시선을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바꾸겠다라는 어떤 커다란 변화가 느껴진다고 보입니다. 러시아도 이제 혼자서는 안 되니까 중국이라는 힘, 예. 북한이라는 그래도 조금의 힘 예. 같이 얻으려고 하는 거고요. 예, 예. 그 전쟁하고 관련된 혹은 이제 전쟁으로 또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어떻게 그들이 쓰려고 하는지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또 따로 이어가 볼게요. 예.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없었을까? 예, 예. 또 그리고 이제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하나하나 좀 더 파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좀 질문이 그러하긴 한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예. 그 되게 지각대장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에도 북한 가는데 그렇죠. 거의 한 반나절 늦게 갔다면서요. 그래서 예, 예. 밤에 거의 새벽에 도착하고 예, 예. 푸틴이 진짜 자꾸 그 지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것도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영역이긴 한데. 예, 예. 뭐 이것도 사실은 뭐 15년이나 한 20년이 흐르면 네. 이제 푸틴의 어떤 그 통치도 이제 역사가 되면서 네. 그때는 이제 역사가들이라든지 어떤 그 주변 뭐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실제로 뭐 이런 다 가면서 이제 정보를 흘리겠죠. 네. 그때 돼서는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그 답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지금은 뭐 정말로 습관성 지각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고도로 계산된 어떤 그 행동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물론 또 이게 어떤 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좀 지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몇 번 늦었는데 네. 이런 행위를 보면서 여러 나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더라. 재미 붙여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쟤들이 들고요. 어차피 어디 못 가고 나 계속 기다려. 예. 그러면서 어떤 결국 외교란 것이 기싸움이고 네. 어떤 뭐랄까 힘의 과시일 수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뭐 내가 늦어도 너희들이 별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늦는 만큼 너희들이 초조해야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떤 상대방의 어떤 뭐랄까요 기선을 제압하고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이제 권투 경기에서 양편 선수가 아주 맹렬하게 눈싸움을 하잖아요. 거기서 한쪽이 눈 내리깔면 사실은 뭐 기가 치는 실력 차이를 다 떠나서 이제 지는 것인데 그런 싸움이고요. 또 한 가지 뭐 좀 재미삼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각이라고 하는 버릇이 국제사회에서 좀 결례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푸틴 대통령의 선임자가 옐친 대통령인데요. 옐친 대통령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아, 거긴 더 했어요? 그러니까 옐친 대통령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저기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 그쪽 국빈 방문하다가 비행기 내에서 너무 술을 먹었던 거예요. 가는 길에요? 네, 가는 길에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내릴 때 되니까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대통령, 아일랜드 대통령 내외 그리고 의장대 각 그쪽의 정부 요인들이 도열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는 착륙했는데 내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뭐 이게 결국 뭐 옐친 대통령에서 내렸다가는 더 큰 추태를 부리든지 아니면 실수를 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비행기 주무시라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 그냥 갔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일랜드 대통령하고 다 나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뭐 정상회담은 뭐 물 건너갔고 아예 상대방은 옐친 대통령 얼굴도 못 보고 갔던 일이 있었죠. 완전 결례네요. 예, 완전 결국 뭐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에 비해서는 뭐 지각 정도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죠. 아니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누구 대통령 만날 때는 10몇 분 늦었고 누구 대통령 만날 때는 30분 늦었고 누구 대통령 만날 때 2시간 늦었다 막 이런 거 가지고도 막 근데 이거 좀 알 수가 없네요. 푸틴만이 알겠네요. 그리고 뭐 저번에 김정은이 저기 러시아에 만났을 방문했을 때는 오히려 뭐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30분 먼저 와서 기다렸다고 있었다. 그게 전 세계 탑 뉴스로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뭐 재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런 거를 가지고 세계의 어떤 여론과 밀당을 하면서 자기의 위상을 키우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야, 그러게요. 재밌습니다. 그 옆에서도 뭔가 보조하는 그러니까 시간 막 이렇게 계산해준 비서진들이 쫙 있을 텐데 일부러 그러나 아니면 진짜 말을 못 거나 싶기도 그러니까 사실은 하고요. 북한 방문하기 전에 그쪽 사하공화국인가요? 시베리아 동쪽에 있는 어떤 자치구를 방문했는데 뭐 거기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너무 북한 카드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위상을 키우려고 하는데 사실 중국의 어떤 관계도 좀 상당히 미묘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1박 2일하고 당일치기 방문하고 외교적으로 비중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1박 2일을 지각을 내세워 가지고 당일치기 방문으로 이제 좀 격화를 하고 마치 중국과 어떤 관계를 뭐 이렇게 할 때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가 북한을 뭐 어떻게 구워 삶으려는 것이 아니라 당일치기로 갔다 올 만큼 북한 카드를 사실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중국과 어떤 밀당을 할 때 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 이번에 웃긴 게 그 기자들이 중국 그 외교부 대변인한테도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 어떻게 생각하냐는데 약간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은 듯한. 물론 되게 이제 말은 좀 아끼기는 했습니다만. 왜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또 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이 삼각공조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 결속력이 사실은 반대편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보다 더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삼각 공조에 대항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그 결속력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그 느슨하고 약하기 마련인데 이게 사실은 그 중국과 그 러시아의 관계가 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미묘한 관계거든요. 어쨌든 간에 두 나라가 다 제국이었고 한때는 이제 충돌할 어떤 그런 가능성도 갔었고 되게 미묘한 관계인데 또 국경도 많이 맞대고 예, 그렇죠. 미국에 대항해서 두 나라가 지금 손을 잡고 있긴 한데 여기서 또 미묘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미국에 대항해서 러시아와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 그 1960년대, 70년대에 냉전 시대 때긴 한데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쪽에서도 뜯어내고 저쪽에서도 뜯어내고 하면서 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북한의 국익을 극대화한 적이 있거든요. 약간 지금 그러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북한이 또 그 옛날처럼 또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자기네들이 그 엄청나게 많은 국익을 또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골치 아프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니 무슨 뭐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양다리를 국제사회에서 뭐 걸치면 어떤가 싶기도 한데 그 나라들은 또 북한을 가운데다 두고 러시아가 중국이랑 또 약간 좀 신경전을 펼치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북한이 그렇게 예쁘게 생긴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까 그 결속 안에서 존재하는 또 어떤 이질감 이런 게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중국에게 이제 러시아가 접근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맺을 때 1박 2일 방문하고 당일치기 방문하고 비중이 달라지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일부러 일정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신기합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중국 쪽에다 약간 좀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김정은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뭐 같이 나란히 서서 뭐 만들었던 그 뭐 발판 뭐 동판 같은 거 그것도 뭐 치웠다고 하고 일부러 그러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 상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중국에게 가지고 있는 서운함이라고 할까, 어떤 야속함이라는 감정이 분명히 있어요. 뭐가 서운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북한이 뭐 고난의 행군인가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중국이 사실은 뭐 그 뒷배를 봐주지 않고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근데 그에 비해서 러시아는 지금 상당히 뭐랄까 경제적인 교류도 강화하려고 하고 같이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로서 경제 협력까지도 하면서 이제 북한이 그 처해 있는 위기를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 중국한테는 참 우리가 그 속상한 측면도 많았고 야속한 측면도 많았는데 러시아는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니 러시아가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모습을 과시하면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그 좀 속이 타는 상황이 되겠죠. 북한이 또 꼬리를 한 9개 정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 사실은 그 힘약한 나라가 열강 사이에서 어떻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칠 때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장꾀를 부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못 버티는 상황이어서 안쓰럽기도 하고요. 근데 또 우리의 걱정이나 이런 거 다르게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이 삼각 관계가 또 끈끈한 것도 아니고 막 뒤로 막 계산하고 있는 거네요, 막.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뭔가 동맹이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러시아랑 북한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그 러시아 남자 수명이 굉장히 짧다 하더라고요. 60대 초반 평균 수명이 여성보다 12세 이상 낮다고 합니다. 한때 그랬었죠. 왜 그런 겁니까? 남자들의 기대 수명이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러시아? 이게 결국은 보드카랑 연관이 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요. 진짜 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그 러시아 남자의 기대 수명이 그 러시아 여성보다 짧은 거는 사실인데 그게 뭐 술 하나 때문에 그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죠. 이제 그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급격했고 그 사이에선 많은 어떤 뭐랄까 혼란이 있어서 경제가 사실은 완전히 파탄 났었거든요. 그래서 1991년부터 2000년대까지 러시아 경제는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러시아 방문해서 실제로 본 상황인데 노인들이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음식물
그러니까 상하지 않은 거 골라내가지고 연명하는 거 그리고 10대 소년들이 와서 뭐 햄버거 한 입만 달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경제가 망가졌었거든요. 그게 한 몇 년도쯤? 그게 1995년, 66년, 97년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옐진 시대 때 그 가장 경제가 안 좋을 때 상황이었는데요. 그 소련이 무너진 게 91년? 91년에 91년. 근데 90년대 중후반까지도 계속 그 여파가 있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의료 체계라든지 각종 사회보장 체제가 완전 망가졌던 거예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저기 연금 혜택을 받아가지고 비교적 안정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었는데 이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연금이 완전히 휴지조각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뭐 체력도 있고 그다음에 아둥바둥 되면서 먹고 사는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금이 끊어지니까 뭐 노동할 수 있는 체력이라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이제 그런 체제의 붕괴에 노출된 사람이 그러니까 노인분들이었는데 여성분들은 어떻게든 또 이제 생활력 가지고 아둥바둥 되는데 남자들이 생활력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 남자들이 워낙 보드카를 좋아하는데 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평소에도 즐기긴 하는데 더더군다나 삶이 너무 고달플 때 찾게 되는 게 보드카잖아요. 세제전환기에 내 인생 왜 이러지? 내가 살던 세계가 다 망가졌네 하면서 얘 술로 다 푸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술을 좋아하는 문화인데 체제전환기의 고통을 술로 풀면서 그러니까 더 폭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도 뭐 추워서 뭐 술 많이 마시고 했는데 체제 전환 이후에 안 좋아진 환경에서 더 폭음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보장 체제와 각종 의료 체제가 붕괴한 상태에서 당연히 이게 몸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그냥 술을 들이키니까 더더욱 더 이제 뭐랄까요 숨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방문했을 때 한 뭐 65세 정도 된 그 러시아 뭐 할아버지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러시아 남성 좀 나이 든 남성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거의 뭐 그 쉽게 말하면 거의 뭐 내일 모레 하는 상황을 보고 저기 체제 전환기의 경제 위기 속에서 러시아 남성들의 기대 수명이 짧아졌다라는 것을 실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고요. 그게 오늘날도 비슷할까요? 그래도 조금 그때보다는 경제 사정은 지금은 상당히 기대 수명이 65세 이 정도는 아니고요. 상당히 늘어났고 그러니까 여성과의 그 기대 수명 격차가 예전보다 많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경제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졌고요. 그다음에 체제 전환의 고통이 사라진 다음에는 일정 정도 의료 체계라든지 사회보장 체제가 최소한 이제 사실 질서를 찾으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어떤 뭐랄까요 심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